제가 이제 도시와 열린 공공장소라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퍼블릭 커먼스의 구체적인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도시와 열린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을 것에 관심 갖게 된 거는 제 개인적인 삶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한 지방에 한 10년 정도, 전남 장흥에 10년 정도 귀촌이죠. 귀촌 귀농을 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파티라고 하는 디자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이사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시골에 살 때는 마당도 있죠.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텃밭 활동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제작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제 답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없구나. 땅이 정말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도시 속에서의 공유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공유지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의 실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연구, 내 활동의 근거가 되는 어떤 뭐랄까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려고 연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전에 해주셨던 정 교수님처럼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는 못해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실천적 연구자 정도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 삶에서 필요한 또는 삶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블릭 커먼스의 구체적 내용, 이게 그 토지로 가면 퍼블릭 스페이스, 열린 공공장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면 시민에게 개방되고 공적으로 소유된 외부 공간이거든요. 야외 공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주로 이제 야외 공간 이야기를 할 텐데 도시에서 광장, 공원, 뭐 놀이터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육 공간 또는 수변 공간 그리고 이제 그 거리죠. 도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공간들이 다 사적으로 소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나가면 다 사적 공간이에요.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데도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활동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적 공간 외에 공적으로 공유된 여러 공간, 도로, 뭐 거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활동들이 가능한데 일단 거리나 도로는 조금 예외로 생각하고 보통 이제 도시에서 중심된 공공장소가 있어요. 서울 같은 광화문 광장, 그 도시의 역사나 상징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돌아가면 뭐 작게는 마을 놀이터 뭐 이 정도가 되는 게 지역의 공공장소라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지역의 공공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런 장소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기껏해야 그냥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잘 알다시피 지분이 잘게 쪼개져 있어서 토지 대장을 보면 아주 몇 평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다 국가 땅이거나 아니면 사유지화된 땅이에요. 내가 어떤 야외에서 시골에서 해왔던 것처럼 여러 활동들을 하려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유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공공장소가 있을까 이런 관심들을 갖고 한번 찾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삶들을 한번 잠깐 지켜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편은 어떤 거냐면 주택의 상태죠. 이게 도표 보면 1980년도 정도에 마당이 있는 집이 한 80, 그 7%뭐 이렇게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87.3% 정도가 됐고요. 2010년도 정도 되면 그때 마당이 있는 집은 27.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한 12년 정도 10년 정도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25% 이하 내지는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대다수가 사실은 마당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위축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답답함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택의 형태도 보면 그런 마당 있는 개인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연립주택 아니면 뭐랄까 저기 상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마당이 없는 집합주택들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위축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건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요. 자료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기가 보통 도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은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이죠. 근데 저도 도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면적인 주차장과 그 다음에 도로가 얼마나 차지할까 봤더니 평균 40%래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40% 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주거 지역의 도로율은 법적으로 15에서 30% 정도 이상, 평균적으로 15에서 30% 정도 되고요. 상업 지역은 도로율이 25에서 35%, 그다음에 공업 지역은 8에서 20% 정도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도시가 굉장히 넓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건 반대로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우리가 바깥에 야외 공간에 나갔을 때 보행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걸어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야외에서의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쉽게 그냥 이런 얘기하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회적 사교 활동할 수 없다. 자동차 타면서 파티할 수 없고, 자동차 타면서 축제 열 수 없고, 자동차 타면서 뭔가 제작 활동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결국은 무언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 공간에서 우리는 무언가 야외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점점 소멸이 된 거예요. 제가 자랄 때 동네만 해도 사실은 골목길은 차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활동의 공간이었어요. 주민들의 활동의 공간이었는데 그게 다 소멸된 거죠. 이제는 자기 집 바깥에 나가면 그냥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점점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워낙 공원의 비중이 작습니다. 지금 비교표를 보면 뉴욕 같은 경우는 18.6 평방미터 정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9.2 평방미터 뭐 이 정도. 1인당 도시공원의 넓이를 이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별로 보면 세종시가 제일 많죠, 넓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전라남도 지방이 조금 넓고, 그 다음에 대구시는 아주 제주도보다는 조금 난데 제주도가 하위권이네요. 대구 같은 경우는 1인당 도시공원의 넓이가 4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된 4.98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도시 일몰제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도시 공원으로 쓰고 있던, 규정에서 쓰고 있던 또는 개발을 제한했던 그런 개인들이 갖고 있던 공원들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제되면서 개발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점점 더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공원도 축소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드렸죠. 마당 있는 집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보행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지고 도시 내에서 공원 면적들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야외 공유 공간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도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정주 환경을 악화시켰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일상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실내 공간에서의 일상 활동도 필요하고 또 야외 공간에서 일상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풍부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다음 일상 활동도 풍부해지고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풍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특히 도시에는 점점 위축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공간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거주 환경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거주 환경 바깥에 나갔을 때 내가 나의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해 보면 답답함을 사실은 느끼실 거예요. 저도 도시에 와서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시민들은 공간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욕구를 가질까를 한번 조사도 해보고 저도 한번 반출해 봤어요. 우선 도시 텃밭 많이 하잖아요. 경작 본능을 갖고 있어요. 도시 텃밭을 가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 도시 텃밭을 만들기도 하고 회원제 텃밭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많은 주부들을 만나면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 햇볕 좋은 날 빨래를 야외에다 널고 싶어요.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탁기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습한 날이 많으니까 별도의 비싼 건조기를 또 사서 쓰거나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세탁소 빨래방에 가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마당 있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래터 내지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남성들한테는 보통 목공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갈급한 사람들은 현지 목공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마을에 마을 작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목공방 안 가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시골 살 때 사람들 만날 때 카페나 이런 데 잘 안 갔습니다. 뭐냐면 그냥 마을에 보면 정자가 있으니까 정자에서 만나거나 집집마다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만나거나 그랬거든요. 무언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도시에 오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카페에 가서 돈을 내고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려면 식당에 가야 돼요. 그리고 마당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곧바로 끌어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유 부엌 같은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장들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홈플러스의 일부 공간에 공유 부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에 오락 공간, 놀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대형마트에 있는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공공의 장소,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가 없으면 그게 다 상업적 서비스로 대체되더라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행태를 보면 무언가 우리 속에 야외 공간에서 무언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충족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거를 상업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에 돈을 주고 다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 그게 실외든 실내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더 풀어내면서 삶들이 더 확장되고 풍요로운 삶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공장소가 주목되는 배경을 보면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도시 속에서 공유 공간이 점점점 축소가 되어 왔다. 골목도 사라지고 보행자 공간 축소되고 공원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마당 있는 집도 사라지고 등등 그랬다. 그러면서 일상의 여러 가지 가능한 활동들이 다 축소되고 상업적 서비스로 대체돼 버렸다. 이래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거는 간단히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앙리 르페브르가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들이 확산되게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공장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러 군데 이제 강의도 가고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결국은 그 살고 있는 마을의 공공의 장소를 확대하는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공공장소가 많은 공공시설이 많은 곳은 대부분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구도심들은 그것들이 축소돼 있거나 사라져버린 곳들이 많거든요. 살기 좋은 동네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공원이 많거나 도서관이 있거나 가까운데 미술관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센터가 있거나 이런 공공의 장소와 시설들이 많아서 집 밖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았을 때 그 동네 좋은 동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땅값만 높은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없는 공공의 장소들 또 위축된 사라진 공공의 장소들을 새롭게 복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공공장소가 다시 한번 공공장소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장소 특히 여기서 공공장소는 조금 약간 이제 줄여볼게요. 공원, 놀이터, 뭐 이런 수변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사회적인 연결, 그러니까 사회적 교류가 벌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저도 사실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복을 어떻게 했냐면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헤일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헤일이 이제 전망대를 가거나 아니면 살레 텃밭이라고 해서 공공이 제공하는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을 가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는 저의 정신 건강을 지켰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산책 나갈 수 있는 공공의 장소, 공원이 없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정신 건강 행복 지키기 어려웠겠죠. 그 다음에 이 공공의 장소가 많이 필요한 것은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생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든지 공공의 장소에서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든지 또 좋은 공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행사, 문화적 행사와 예술적 행사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공공장소가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공공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벼룩시장, 뭐 도시농장, 소풍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도 하고 야외 극장으로 또 할 수도 있고 노천 카페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도시정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잠깐만요. 제가 이제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들을 도대체 우리는 누가 쓸까 뭐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잖아요. 그냥 뭐 이용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브뤼셀에 있는 스튜디오 2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공장소의 사용자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긴 누가 오는지 노숙자가 오는지 아니면 구직자가 오는지 야외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노인이 오는지 청년이 오는지 다 분석하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공공장소 특히 이제 지금 특정을 한다면 놀이터의 설비와 그다음 그 공간을 꾸미는 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가 없는 공공장소 또는 공무원들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자 우리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쓰세요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자기의 의견을 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공장소, 이런 공공장소가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크게 한 네 가지거든요. 공공장소의 연결성, 그러니까 공공장소는 공공장소로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대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가면 굉장히 썰렁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누구나 이렇게 막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와도 되는 공간으로 느껴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이 초대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 연령, 인종들이 여기서 공원들을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건 그냥 이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여러분도 한번 공원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거기에 다양한 활동들이 초대되고 있는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 다양한 인종들이 초대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공공장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치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조성했어. 자, 이제 시민들은 여기에 와서 이 공공장소를 사용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면 공원관리소나 아니면 행정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서 허락을 받고 이용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산책하고 그냥 관람하는, 관상이라고 하죠. 꽃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는 관상 정도만 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혁신파크에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다른 공원에도 갈 때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거기서 어떤 활동하려면 쭈뼛쭈뼛해져요. 내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공장소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공간, 관치하는 공간, 국가가 서비스 되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퍼블릭 커먼스인 공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시민들이 그 공간을 그런 심리적 또는 제도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공원들을 함께 운영하는 조직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런 운동들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공원이나 놀이터나 이런 공간들을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운영하고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홍콩 공공공간 확장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공공장소 활성화의 프레임을 좀 정해본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접근성과 연결성.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좋아야 되고, 뭐 벤치가 있다든지 놀이시설이 있다든지 편의시설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시민의 활동과 이용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가장 높은 수준은 뭐냐면 그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다라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공원이나 공공장소가 다 문제가 뭐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간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관치하고 있죠. 그리고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민들은 그냥 이용자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사례가 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메스트가스 파브릭이라고 하는 옛날 그 석탄가스 생산하던 시설이거든요. 이곳을 민간 부동산 업체라고 할까요? 거기가 삽니다. 그래서 그 실내 공간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술 문화 분야에 임대를 했지만 야외 공간, 그 외부 공간은 그 MAV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구계획회의라고 하는 걸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서 쭉 보니까 뭐가 있냐면 표준 허가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 허가 규정은
일정한 인원수가 되지 않으면 허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한 인원, 여기서 일정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100명 정도로 규정을 해놨는데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보다 낮은 인원, 소규모 인원은 우리는 이거 허가 사항이 아니다. 그냥 어떤 내용 할 거다. 그냥 웹사이트에 신고만 하고 니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 장벽 없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보고요. 이건 조금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퍼블릭 스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고 된 곳이 있는데 이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배포를 하셔도 되는데 같이 공유하시면서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장소가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이제 시애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얀겔 같은 경우도 공공장소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한 12가지 정도를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하면 교통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 통제 제한해야 된다. 그다음에 안전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보행 공간이 많아야 된다. 그다음에 벤치나 차량 등 거리 가구, 공원 가구가 많아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공공장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죠. 공공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공공장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아직까지는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섬세한 배려들이 있어요. 이제 호주의 그 톤슬레이 공업지대를 재생하면서 어떤 그 공간들을 만들어 두고 있냐면 소규모 모임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우리나라 사례로 좀 가볼게요. 화성시의 진안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람산 공원이라고 하는 곳들을 시민들과 함께 그것은 시민 주도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한 바퀴 돌면서 같이 탐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평가를 했어요. 자, 여기서 부족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냐면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정자도 있고 뭐 이런 벤치가 있는 공간들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원들은 벤치가 있지만 차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자가 있지만 약간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모임 공간이 되려면 완전하게 시선을 차단하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살짝 시선을 차단하면서 소모임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간들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가족 단위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도 별로 이렇게 그냥 노출되기 때문에 좀 쭈뼛쭈뼛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톤슬레이 공업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규모가 활동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떤 그 포켓 부스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체인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원 같은 데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적 교류를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로 활성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 이동 가능하고 조립 가능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식사하면서 모르는 사람과도 사교를 나눌 수 있도록 또는 친목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려들 또는 시도들, 행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홍콩의 공공장소 확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공원에다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의자와 테이블이 있는 공원 가구, 이게 바퀴가 한쪽에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고 끌고 가서 아무데나 놓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공원에 갖다 두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둑이나 아니면 뭐 장기 같은 걸 두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활동이 훨씬 더 풍부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도들을 안 하고 있죠. 또는 이 정도의 공원 가구를 공공에서 제공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관행대로 공원 가구를 설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앞서서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의 공공장소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교류와 시민적 활동이 벌어지도록 그 시설들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몇몇 사례들 속에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시민적 교류와 그 다음에 시민적 활동이 벌어지게끔 무언가 공원 가구를 바꾸거나 하는 활동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좀 산만하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냐면 시민들도 이제 그냥 공공장소 공원의 서비스 이용자만으로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욕구도 막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공원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그것을 계속 활성화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시민단체와 협치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후드 플라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공원의 하드웨어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공원 청지기, 플라자 청지기라고 하는 직함을 주면서 시민공원들을 운영하게끔 소프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끔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이버후드 플라자 파트너십은 약자로 NPP라고 하는데 일종의 지자체나 준공공기관 정도 또는 에이전시 정도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 정도가 되는데요. 지자체나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공원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시민단체인데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유명한 큰 공원과 전혀 알려지지 못하는 동네 공원을 1+1으로 묶어서 지원하게끔 후원금도 받고 그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캐나다의 사례예요. 캐나다는 파크 피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을 국가가 혼자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조직을 꾸려서 공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만한 충분한 조직적 훈련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 피플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이런 자율적으로 공원이나 놀이터를 관리하려고 하는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하게끔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곳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일본의 아리마 후지 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공원관리소가 그냥 공원을 관리했어요. 그때 2001년도에 한 연간 41만 명이 이제 관람객이 왔는데요. 여기가 바꾸죠. 시민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했던 여러 가지 동호 그룹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합쳐서 공원 운영 계획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계획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행사도 시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벤트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사들을 하게끔 하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73만 명 정도로 그 관람객들이 훨씬 늘어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인데요. 카카미가 하라시라고 하는 일본의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카카미라 하라시 생활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 뭐 이 정도 시민단체 뭐 이 정도 성격이 되는 곳인데 이런 것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 공원의
한가운데 있는 배움의 모리 우측 카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시민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리노베이션 할 때도 카카미가 하라시와 그다음에 카카미가 하라시 생활위원회가 같이 공원 리노베이션, 시민 워크샵,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파크 레인지라고 하는 시민, 그러니까 카카미가 하라시 공원을 함께 관리하는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1,3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함께 공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행사들을 하는데, 지금 이 보이시는 사진들이 공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같이 탐방하는 거고, 아이들과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원들 사례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배움의 모리우치 카페라고 해서 그 시민 카카미가 하라시 생활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공원 내 커뮤니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례들을 쭉 계속 공부하다가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기껏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공원이 있고 텃밭이 있고 등등, 그런데 여태까지는 공급자, 그러니까 관이 공급자인 거죠. 공급자 위주의 시설이었어. 그래서 획일적이고 배려가 별로 없고 충분히 디자인돼 있지 않고 심리적으로 무언가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장벽 있는 공간이었어. 이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공간,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간이 돼서 그 공간들을 우리가 쓰면 좋겠어.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조직해 나가야 되겠어라고 하는 열망들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이제 실천 활동을 한 거죠. 우선은 공원 이전에 제가 이제 활동하던 혁신파크의 옥상이 굉장히 많은데, 혁신파크의 옥상을 공공장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옥상을 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공간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양해를 얻어서 몇 개의 큰 옥상들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임대비를 받지 않고 오랜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갈급했구나. 기업들부터 심지어는 가족 파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옥상에서 전 파티, 냄새 피우는 전 파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기 구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 김장을 담그려고 여러 사람들이 옥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파주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혁신파크는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지금 내 집 가까이 있는 텃밭과 공원부터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텃밭들도 도시에서 활용하기 좋은 공공장소인데 대부분이 단기 분양되고, 그 다음에 회원제고, 그 다음에 그냥 그곳에서 시민적 활동이란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농사만 하고 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영국 런던에 있는 달스턴 도시공원도 시민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죠. 이곳에서 보시면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공부 모임도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의 도시에 있는 도시 텃밭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보다 풍부한 시민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 도시 과수원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공원이 텃밭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과즙을 짜서 사과를 만드는 착즙기가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시민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의 도시농장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티팜, 유로피안 시티팜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도시에 있는 텃밭들을 일종의 모험 놀이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 활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험 놀이터의 주축 세력은 사실은 텃밭 운동하던 도시농업 운동하던 사람들인데요. 그냥 사실은 모험 놀이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텃밭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시민적 활동, 축제부터 별별 활동들이 다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모험 놀이터가 영국에만 한 300군데, 독일에 400군데, 유럽 전역에 1000군데 돼 있고 향후 10년 동안 1000군데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롤라드 모험 놀이터는 영국에 있는데요. 1955년도부터 시민들이 점유해서 이것을 나중에 공식적인 모험 놀이터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세드웰 그 커뮤니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모험 놀이터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mproving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shad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놀이터 한 곳을 제대로 만드는 곳은 그 주변에 세드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텃밭도 있지만 공원도 있고 또 하나는 놀이터를 어떻게 그냥 애들만 노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활동의 공간, 시민들의 운영의 공간을 바꿀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하나씩 좀 몇 가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그 도시 정원, 틈새 정원들도 시민적 활동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여기는 르 56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버려진 공간들을 도시 정원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시민적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몰렌비크 공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는 단순히 텃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도 있고 화덕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벌집도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은 벌을 키우는 공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유럽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예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닭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건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도 벌이고 온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도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대한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적정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그 얼번의 아그로시대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게 그 텃밭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언에 동의하는 여러 연구기관, 청년들, 문화단체들,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아주 거대한 실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그 도시 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제 재촉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리 도시 속에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야외 공간 보면 공원, 놀이터, 도시 텃밭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은 관치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의 힘으로 조직을 해서 시민들의 운영권들을 더 확보해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파주에서 교화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탐방도 하고 지금 앞에 보였던 사례들처럼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살레텃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그 공원에 그 살레텃밭에 한 2천 만여 평 이상이 넘는 곳인데요. 2,000평 정도 되는 공간은 문화 텃밭, 실험 텃밭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 그 지금같이 단기 분양하는 그런 텃밭 공간이 아니라 시민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 속에서는 이런 그 이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공간, 야외 공공공간이 있고 이 외에도 실내 공간으로는 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도 역시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운영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여타의
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 시민 참여의 여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태도와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다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들을 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활성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신뢰 있는 공공장소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운영할 하도록 노력하고 그 틈새들을 벌려나가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씩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서로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내년 정도 되면 교화중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살레톱밭이라고 하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활동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